자, 우리 그럼 이제 5장을 배울 건데, 5장을 배울 건데, 여기 기업이 있고, 여기 정보 이용자가 있으면,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수단이 뭐라고요? 수단이 재무제표라고요, 수단이.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IFRS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이 재무제표의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말랑말랑한 얘기들을 좀 볼 거예요. 넘겨보시면 우리 230페이지에 재무제표 요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이 재무제표 안에 특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가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재무제표 요소라고 합니다. 요소. 그럼 우리 대분류를 좀 보시면,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만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 재무제표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자산이라고요. 자산. 그럼 자산이 있고요. 우리 자산 안에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재고자산이 있죠?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재고자산 안에 아까 뭐 있었어요? 상품이 있었죠.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걸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또 뭐도 있어요? 만들어서 파는 제품도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재무제표 요소 자산을 뭐라고 그래? 대분류라고 그러고, 이렇게 재고자산을 중분류라고 그러고요.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 소분류로 해서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회계 처리는 요 계정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자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품, 제품 이렇게 세 분류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가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5장이 끝나고 나면 6장부터는 요 중분류에 있는 요것들을 한 챕터별로 하나씩 배울 거고요. 회계 처리는 요노드로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 뭐 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요 재무제표의 요소들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볼 거라고요. 근데 앞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긴 한데, 일단 좀 읽어보시면 거기 230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재무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표시되는데, 회계에서는 이를 재무제표의 요소라고 한다. 즉 재무제표의 요소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대분류로 보면 된다.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뒤에서 볼 거고,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자산, 부채, 자본의 첫 번째로 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좀 보려고 그래요. 정의 지우고 볼까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재무제표의 모양과 표시 형식 볼 건데, 모양과 표시 형식을 보기 전에 내가 정말 어떤 걸 자산으로 볼 건지, 어떤 걸 부채로 볼 건지, 어떤 걸 자본으로 볼 건지 이 정의들을 좀 볼 거예요. 정의들을.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산의 정의거든요. 자산? 그럼 어떤 것들을 자산으로 볼까? 우리가 정의를 봐야 이걸 자산으로 볼 건지 부채로 볼 건지 자본으로 볼 건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정의를 좀 봐야 되는데, 자산의 정의 보시면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현재 경제적 자원이다 나와 있어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자산이 되려면 세 가지 정의를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돼요. 이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게 뭐였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미 이걸 돈 주고 구입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 예전에 회계원리 좀 전에 앞에서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80년대 크랜저만 지나가면 윤도나 아파차 지나가니까 막 그랬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아빠, 아파차 엑셀이잖아. 무슨 그랜저가 아빠차야. 이러면 저희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빠 돈 벌어서 곧 살 거야. 그러니까 아빠차나 다름없지 그랬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지나갈 때마다 그랜저를 보면서 자기 자산이라고 그랬던 걸 제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 이건 아빠의 자산이야.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자산이 되려면
미래 구입이 예정되어 있는 미래에 예정될 일들은 자산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돈 주고 산 것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과거에 돈 주고 산 것만.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그 자산 파란색 박스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볼게요. 회사의 자산이 되려면 과거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어야 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예상 거래에 근거하여 회사의 자산을 기록할 수 없다. 따라오시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미래의 예상 거래. 과거에 나 이거 구입할 거야. 이런 것들은 자산이 될 수 없어요. 따라할 수 있겠죠? 돈 주고 사고 예전에 내가 산 것만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자산의 정의로 앞에 가보면 자산의 정의 뭐가 나옵니까?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나만 쓸 수 있어야 자산인다고요. 나만 쓸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같이 쓰고 있으면 자산이 될 수 없어요. 가볍게 그냥 얘기를 해보시면 우리 여기 앞에 GT타워 가면 GT타워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렇게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앉을 수 있는 벤치. 그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여기서 친구 만나기로 하면 친구 기다릴 때 학원에서 좀 기다리기 뭐하니까 거기 앞에 벤치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하면 10분, 20분 앉아 있을 때 있어요. 내 거네. 내 자산이네 벤치. 표정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표정인데 왜 제 자산이 아니야? 왜 자산이 아니야? 내가 과거부터 앉아 있었는데 왜 자산이 아니야? 왜? 내 이 GT타워에 주차료 얼마나 많이 내는데 스타벅스도 맨날 간다고요. 돈 얼마나 많이 쓰는데 왜 내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이 내일 아침부터 벤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먼저 앉아 있어야지 윤돈이 못 앉아 있게 막 이럴 수 있다고요. 뭐냐면 남들도 다 쓸 수 있는 건 내가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자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남들도 쓸 수 있다면 자산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 통제라는 건 경제적 요 자산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익을 제 3자가 얻을 수 없어야 돼요. 그럼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나오는 기쁨을 나만 누릴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다면 자산이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갤럭시 탭 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갤럭시 탭 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제 거예요. 저만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세법 가르치는 훈수 선생님이 선생님 저도 세법 수업하는데 갤럭시 탭 쓰려고요. 좀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맞을까봐 빌려준대. 그럼 제 게 아니라고요. 통제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경제적 자원이요. 이 경제적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요걸 통해서 경제적 효익이 유입돼야 돼요. 물론 이게 조금 개정됐기 때문에 나중에 중급회계 가면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잠재력이 있다면 자산으로 보는데 그런 얘기 나중에 보고 지금은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뭡니까?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내가 이걸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어야 경제적 자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사 처음 시작했을 때 머리 같은 거 겁나 비싸게 하고 그랬다고요. 다 부질없는 일인데 머리 비싸게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럼 와이프가 그러지 마 오빠 버는 돈도 없으면서 무슨 머리를 이렇게 30만 원짜리 그랬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야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고 자산이야. 그래서 또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 아니 씨 이번 달에 동영상 한 개 팔렸다면서 무슨 자산 그랬다고요. 그 되게 민망했지만 맞는 소리예요. 자산이 되려면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산을 정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내가 구입했어야 되고 나만 쓸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만 자산이 돼요. 따라올 수 있겠죠? 연예인 초상권 같은 경우에 자산이 돼요 안 돼요? 자기 얼굴 자기 거잖아. 사진 얼굴 초상권 팔아서 돈 벌잖아. 옛날부터 내 얼굴이었지. 그럼 자산이 맞다고요. 제 얼굴 초상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아무나 막 쓴다고요. 그렇죠? 아무나 막 써요. 우리 애들도 막 써요. 그렇죠? 어저께는 제 사진에 그림 그려놨더라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렇죠? 자산이 아니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가볍게 편하게 말랑말랑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두 번째 23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회사의 자산이 되려면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는데 통제한다는 의미는 기업만이 배타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재에서는 경제적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요건 나중에 중급회의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 경제적 자원은 뭐라고요?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경제적 자원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경제적 자원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부채의 정의를 좀 보죠. 부채의 정의. 자산의 정의는 뭐 어렵지 않죠? 가볍게만 보시면 돼. 제가 또 앞에서 기초 회계 원리
1장부터 4장까지 할 때 가볍게 얘기했었으니까 그럼 부채의 정의 보자. 그럼 부채의 정의는 똑같아요. 부채의 정의도.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과거 사건의 결과여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일어난 일을 부채로 잡는 거라고요. 만약에 저희 학원 원장님이 오시더니 선생님 강의 잘 좀 하세요. 진짜 강의 잘 좀 해요. 이러다 우리 내년부터 적자 나겠어요. 부채 잡을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아 원장님 다 좋은데 미래에 일어날 일은 부채로 잡을 수 없어요. 부채는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잡을 수 있다고요. 이럴 수 있겠죠? 과거의 사건.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라는 게 뭐냐면 이게 회피가 불가능한 걸 얘기해요. 내가 미래에 회피할 수 있는 일들은 부채로 잡으면 안 돼.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회피가 불가능한 일들만 과거 사건의 결과로 봅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란 말이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딸이 만약에 구몬 하고 있는데 구몬 수학을 100점 맞았대요. 그럼 제가 아우 우리 딸 수학 100점 맞으면 아빠가 뭐 사줄게 그랬는데 제가 진짜 100점 맞았어. 그럼 뭐 사줘야 되겠죠. 그럼 부채가 맞는데 100점 맞고 왔더니 제가 야 있잖아 너 내가 뭐 사주지 말고 그냥 아빠가 뽀뽀를 해주면 어떨까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면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안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것보다 부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미래에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면 얘는 부채가 되지 않아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충당 부채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두 번째로 뭐예요? 현재 의무여야 돼요. 현재 의무. 이건 제가 저번에 회계원리 앞에서 얘기할 때 했었는데 현재 의무라는 거 뭐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럼 현재 의무라는 건 어떤 의무가 있냐면 법적인 의무가 있으면 의무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소속해서 져서 물어내야 된대. 법을 어겨서 벌금 내야 된대. 그럼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떤 의무도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의무에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해커스 같은 경우에 영원 패스 같은 거 판다고요. 합격하면 영원 돌려드린다고, 수강료 돌려드린다고. 영원 패스. 그럼 영원 패스 같은 경우 여러분 만약에 영원 패스를 결제하면 이거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그냥 서로 믿는 거지. 그 합격하시면 오시는 거지. 여러분 영원 패스 결제하고 진짜 붙었어. 조건 다 만족하고 와서 환급해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학원이 어머 그걸 믿는 분이 있네. 그걸 믿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에. 가세요. 이러면 저희 뭐 학원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오시면 계약서 안 썼어도 아우 당연히 해드리죠 하고 해준다고요. 왜 그래? 저희가 일단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표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해커스 같은 큰 데가 설마 구라치겠어?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의제 의무라는 게 성립한다고요. 그럼 의제 의무는 뭐냐면 내가 공표를 하고 거래의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한다면 현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적인 의무가 없어도 의제 의무가 있는 걸로 봐서 현재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고요. 그럼 저희 해커스 같은 경우에 영원 패스 팔면 부채로 잡을까 안 잡을까? 부채로 잡아요. 왜냐면 회피 불가능하죠. 광고했다고요. 오면 진짜 해줘야 돼. 과거 사건의 결과야. 그리고 뭐 법적인 의무, 계약서를 쓰진 않았지만 광고하고 여러분들이 기재하기 때문에 현재 의무가 성립해서 현재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봤고요. 부채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주거나 돈을 줘야 된다고. 이래야 부채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 의무가 있지만 미래에 돈 줘야 될 게 아니면 부채로 잡으면 안 돼요. 미래에 뭔가 해줄 게 아니면 부채로 잡으면 안 돼. 옛날에 저 회계법인 있을 때 저 좋아하시는 파트너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저 아끼셨는데 제가 그분 일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고 윤도나 나는 널 볼 때마다 술 마시고 난 널 볼 때마다 언제나 난 너한테 네가 옛날에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서 내 마음에 늘 빚이 있어. 나는 너만 보면 진짜 내 마음에 큰 부채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속된 말로 그 이후에 진짜 밥 한 번을 안 샀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나중에 퇴사할 때 얘기하겠죠. 윤돈이 너한테 빚이 있는데 걱정지 마세요. 뭐 준 것도 하나도 없으면 무슨 부채야. 부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 다 필요 없고 경제적 자원이 이전돼야 돼요. 돈이 나가야 될 의무가 있거나 무언가 재활용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을 때 부채지. 이런 게 있어도 실제로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부채가 될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요.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영원 패스 같은 거 너무 쉽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기업이 AS 해주기로 했대요. 무상으로.
우리 차를 사시면 3년 동안 무상 AS 해주기로 했대. 요거 부채요 아니에요? 일단 차를 팔고 AS 해주기로 했으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죠. 그리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광고를 했다고. 저희 차를 사시면 3년 동안 무상 AS 해드릴게요. 야, 현대자동차 같은 큰 데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년 동안 가져가면 무상 AS 해주겠지. 의제 의무가 성립해서 현재 의무가 있죠. 그리고 실제 와서 무상으로 AS 해달라고 하면 하다못해 부품이라도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이전된다고요. 그럼 무상 AS 해주기로 했다고 하면 요것도 부채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오케이. 부채의 정의까지 봤습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 가볍게. 그럼 우리 교재 부채를 보시면, 네, 우리 첫 번째 문단 부채 부채 박스 밑에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볼게요. 회사가 부채가 되려면 일단 과거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어야 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예상 거래에 근거하여 회사의 부채를 기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우리 알면 좋은 게,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 손실이요. 이러면 선생님 우리 학원 내년부터 적자 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부채를 못 잡아요. 왜?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부채의 핵심 개념은 현재 의무라는 것이다. 의무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존재한다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의제 의무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의제 의무 한번 볼게요. 의제 의무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를 들어 가업회사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제품을 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했대요. 고객이 가업회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면 이러한 가업회사의 약속은 의제 의무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약속이라는 걸 공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기대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리고 공표하고 상대방이 기대한다면 의제 의무가 성립되는 걸로 봐서 현재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고요. 거기 주에도 나와 있지만 자세한 얘기는 14장 충당부채에서 할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넘겨보시면, 그럼 여러분, 이 부채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부채 같은 경우엔 반드시 내가 지급할 금액, 경제적 자원을 지급하거나 이전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나요?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커스가 영어페이스 팔면 1000개를 팔면 그 중에 정말 한 300명은 합격해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 근데 정확히 312명인지 311명인지 몰라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보통 1000개 정도 팔면은 300개 정도 합격해서 돌아온대. 합리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으면 부채로 잡는 거지. 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금액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부채로 잡는 게 아니라, 자산과 다르게 부채는 내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부채로 잡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보시면 대부분의 의제 의무는 지급식이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급식이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부채의 정의에는 해당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만약에 문제에서 정확한 측정을 해야지만 부채의 정의를 만족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법적 의무든 의제 의무든 이거랑 상관없이 경제적 자원이 이전돼. 돈을 주거나 재원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이 현재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부채로 본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우리 자본 나와 있는데 자본은 정의 되게 쉽다고 그랬죠. 저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은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은 무조건 자산 빼기 부채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산 빼기 부채야. 진짜 내 돈이야. 그래서 자본을 뭐라고도 해? 진짜 내 돈이기 때문에 순자산이라고도 얘기하고, 부채를 뺀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 지분이라고도 표현해요. 의미는 다 뭡니까? 결국 다 자산 빼기 부채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교재 보시면 그래서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나와 있고, 굳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요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과 내가 열심히 벌은 당기손익이 누적되어 있는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은 주주로부터 출자받은 부분과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열심히 벌은 당기순이익이 합쳐진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가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돼. 읽어보시면 자본은 기업의 자본은 자산의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으로 정의된다. 자본은 출자자로부터 불입된 자본 및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가득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당은 아직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봤고요.